계속하겠습니다. 자, 37페이지 은행계정 조정표. 이거는 뭐예요, 이제? 자, 은행계정 조정표. 자, 요거는 먼저 은행의 잔액을 여기다 써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의 장부상 잔액을 여기다 쓰고, 자, 회사가 잘못된 거는 이쪽에 수정하고, 은행이 잘못된 것은 이쪽에서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게 은행이 잘못한 거냐, 회사가 잘못한 거냐, 요것만 빨리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이 잘못한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미예금이 됐다. 미예입에 회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는데 마감 시간이 지나서 입금이 된 거죠. 그래서 은행은 아직 이 사람 계좌에 입금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입금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미예입액은 요건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측이 잘못되는 거. 은행 측이 잘못되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회사가 잘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은행 측의 잘못은, 자, 조금 아까 얘기한 미예입액이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은행 측이 잘못한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은행이 잘못했다. 뭘 잘못했을 때 은행에서 기장을 안 했을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몰라? 우선 하다 보면은 생각나겠죠? 자, 회사가 잘못된 거.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발행수표의 미지급. 자, 발행수표가 미지급이 됐다. 이 얘기는 뭐야? 내가 누구한테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 이게 잘못됐죠. 요게 은행 거야, 이게. 발행수표의 미지급. 자, 발행수표의 미지급. 요거는 회사에서는 수표를 발행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은행에 가서 찾아가질 않았죠. 그럼 언젠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고, 요거는 발행수표의 미교부, 요거죠. 내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거래 상대방에게 아직 인도하지 않은 거죠. 그게 발행수표의 미인도 또는 발행수표의 미교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요거는 내가 마이너스로 해놨는데 아직 주질 않았으니까 요거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은행의 수수료나 이자, 은행 이자나 수수료를 공제했는데 요게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우리 회사가 이자를 오늘 낸대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바로 이자를 빼버리잖아, 나한테. 근데 나는 그 연락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해줘야죠. 또 거래처로부터 입금이 됐는데, 거래처로부터 입금이 됐는데 통지가 미달됐다. 거래처에서 우리 거래은행으로 돈 집어넣는데 나는 그 연락을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더해주고. 그러니까 요거나 뭐 기억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판단해서, 아, 이거는 은행에서 잘못한 거다. 그러면 은행 측에서 더하거나 빼면 되고, 회사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 회사에서 더하거나 빼면 요게 조정 후 잔액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조정되면 요 금액을 물어보든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은행 측의 원인은, 자, 아까 얘기한 미기입 예금 또는 기발행됐는데 아직 미지급됐다. 발행수표의 미지급. 그 다음에 뭐 은행 측에서 이제 기장을 잘못한 거,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잘못한 거는 발행수표가 미인도됐거나, 자, 미인도 또는 미교부. 이 똑같은 말이죠. 발행수표의 미인도 또는 교부. 또는 은행에서 이자를 차감했는데, 은행에서 수수료를 차감했는데 마이너스. 반대로 은행에서 이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은행 이자를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도가 났을 때, 내가 은행에다 예금했는데 그 수표가 부도가 나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뺐죠? 근데 나는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부도가 나면은, 자, 이때는 또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회사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 회사에서 더하거나 빼고,
은행이 잘못하는 거다. 그러면 은행에서 더하거나 빼면 된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은행계정조정표 끝.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개념체계. 자,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특성, 요거를 우리가 이 개념체계라고 하고, 자, 개념체계에는 근본적인 특성과 보강적인 특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질적 특성에는 자, 목적 적합성과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가치, 그 다음에 확인 역할, 피드백, 그 다음에는 이 중요성. 자,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에는 자, 완전한 소술, 그 다음에 중립적인 소술, 그 다음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 무오류.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맨날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우리 한국회계 기준하고 국제회계 기준에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산세무 이거 수업을 할 때는 한국회계 기준이에요. 그럴 때는 목적 적합성, 신뢰성 이럽니다. 목적 적합성에는 자, 뭐예요? 예측가치, 확인 역할, 적시성. 그 다음에 여기 신뢰성에는 검증 가능성, 표현 충실성, 중립성. 이래가지고 한국회계 기준하고 국제회계 기준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헷갈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한국회계 기준은 아예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것만 좀 외워두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비검, 적이 이렇게 외워두시면 자, 이게 뭐예요? 비교 가능성, 자,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적시성,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 요것만 외워주시고, 요것만 외워버리면 이건 뭐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래서 근본적인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 자,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가치, 확인 역할, 중요성, 표현 충실성에는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무오류, 그 다음에 보강적인 질적 특성에는 비검적이, 그 다음에 제약 요인. 자, 제약 요인은 원가가 비용보다 크면 안 된다. 자, 비용보다 효익이 커야 된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개념체계의 목적. 자, 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할 때 자,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개념체계를 만들었다. 그 개념체계의 목적 세 가지 기억하시고. 자, 재무보고의 목적. 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에게 보고기업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이때 중요한 거, 경영자는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경영자는 일반 목적 재무제표 말고도 이 회사에서 얼마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중에 경영자가 빠진다는 거,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주요 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나 기타 채권자를 말하며 경영진이나 일반 대중이나 규제기관, 요거는 재무정보 이용자의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공준. 자, 기업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귀납적으로 도출된 명제로서 회계 이론을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제공.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회계 공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봤더니 아, 얘네들이 공통점을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귀납적으로 도출을 했어요.
아,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계속 기업의 가정으로 하는구나. 계속 기업의 공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귀납적으로 찾았어요. 그럼 얘를 자, 순서적으로 연역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게 회계 공준이다. 근데 회계 공준에는 계속 기업의 공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 기업의 공준 하에서 자, 뭐가 나와요? 역사 원가가 정당화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별 보고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정당화가 되는 거죠? 또 발생주의를 채택해서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게 바로 회계 기준입니다. 자, 다시, 자, 귀납적으로 도출하여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제공했고, 자, 거기에는 계속기업의 가정이 있는데, 자,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기업은 예측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한다는 가정. 그래서 자, 그러한 가정하에서 역사 원가에 의한 자산의 평가와 수익 비용의 이용과 예상, 발생주의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이나 자, 그 다음에 손실충당금, 판매 보증 비용 이런 것들을 계상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자, 5번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는 자, 목적 적합성, 충실한 표현 쭉 읽어주시면 되죠. 자, 예측가치, 확인 역할, 중요성.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에는 완전한 소술, 중립적 소술, 무오류가 있고, 자, 유용한 정보 제공의 보강적인 질적 특성에 비검적이, 자,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자꾸 이제 읽어주셔서 머릿속에다가 잘 저장해 두시면 요게 뭐에 대한 설명이고 요게 뭐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약요건. 제약요건은 자, 원가와 효익과의 관계에서 자, 무조건 이 효익이 원가보다는 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종류. 자, 재무상태표, 재무성과표, 그 밖에 재무제표 주소. 자, 여기 6번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는 뭐야?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준서에서 정한 재무제표, 요게 틀린 거죠. 그래서 자, 개념체계에서의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와 재무성과표와 그 밖에 재무제표 그리고 주소 그리고 기준서의 재무제표는 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소. 그러니까 뭐의 재무제표냐 요거를 가지고 답을 잘 찾아주셔야죠. 자, 재무제표가 기준서에서의 재무제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체계의 재무제표가 틀리다라는 거죠. 그것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의 요소. 자, 자산.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 이게 개정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 자산이고, 자,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다. 그거 두 개만 좀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자본은 순자산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 그러면 되겠죠. 자, 수익. 자, 영업활동 결과 자본의 증가를 가져다 주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비용은요. 자, 영업활동의 결과 자본의 감소를 가져다 주는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 요거를 우리는 수익 비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주의. 자, 보수주의는 초기의 이익을 적게 계상하여 재무상태를 견고히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기의 이익을 적게 합니다. 기업 전체로 볼 때는 똑같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똑같고 초기의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거, 요게 바로 보수주의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장점은 기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여 기업의 재무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게 장점이죠. 다만 단점은 자, 회계 조작으로 인한 정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거. 자, 보수주의를 하게 되면 그런 그 계속성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자, 어떤 게 보수주의예요? 자, 시가가 하락할 때 저가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는 거. 자, 그거가 보수주의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단가를 산정할 때, 자, 물가가 상승할 때는 후입선출법으로, 물가가 하락할 때는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그게 보수주의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정액법 대신에 가속상각을 하면은 자, 비용이 커져요. 그러니까 결론, 비용을 크게 만드는 게 보수주의다. 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보다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다 별, 할인 발행 시에는 유효이자율법 대신에 정액법으로,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정액법 대신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수주의다. 장기할부 판매에서 자, 판매 기준 대신에 회수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돈을 받았을 때 매출로 보는 게 회수 기준인데, 자, 우리 기업회계 기준은 회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죠. 인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진행 기준 대신에 완성 기준을 적용하면 그게 보수주의고, 자, 우발 손실을 계상하거나 미실현 수익이나 보유이익은 계상하지 않는 거, 이런 게 보수주의다. 그러니까 결론, 이익을 적게, 자, 비용은 크게, 자, 비용은 빨리, 수익은 늦게, 이게 바로 보수주의. 그러나 전체 회계기간 전체를 볼 때는 똑같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 어떤 것들이 이 보수주의냐,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맨 밑에 보세요. 자산을 적게, 부채를 크게, 수익은 적게, 비용을 크게 만드는 게 보수주의인데, 자, 단기적으로는 법인세를 이연할 수 있고 배당을 적게 함으로써 재무 구조를 건실하게 할 수 있지만 기간 전체로 볼 때는 똑같다라는 거,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원가회계. 자, 원가회계에서는 이건 뭐 식계정 대체죠. 자, 재료비, 자, 노무비, 제조 경비. 자,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는 자, 어디로 가요?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경비 원가는 자, 제공품과 제조 간접비. 그다음 제조 간접비는 제공품, 제공품은 제품, 제품은 매출 원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재료 계정, 그다음에 노무비 계정, 자, 제조 경비 계정,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초 재료가 일로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은 차변, 자, 그 다음에 소비는 대변, 기말은 대변, 소비 대, 매입 차,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노무비, 자, 전월 2월, 전월 미지급이죠. 전월 미지급은 대변, 그 다음에 당월 미지급은 차변, 그 다음에 지급은 차변, 그러면 소비는 대변. 자, 경비의 경우에는 전월 성급이 차변에 오죠. 자, 전월 미지급이면 대변에 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급은 차변에 오고, 자, 기말이 일로 와요. 그러면 요게 이제 소비액이 되고, 자, 요 기말이 당월의 성급이 되는 거죠. 당월 성급.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자, 매입차, 지급차, 소비대, 그 다음에 전선차, 전미대, 당선대, 당미차, 요거는 무조건 외워두셔야죠. 자, 전월성급, 전선차, 전월미지급, 전미대, 그 다음에 당월성급, 당선대, 당월미지급, 당미차, 매입차, 지급차, 소비대, 이러면 그냥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공품 계정을 그렸을 때, 자, 기초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완성된 것은 제품으로, 미완성은 기말로. 근데 여기에서, 자, 요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비, 요거를 우리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자, 또는 직접 원가라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요거를 우리는 가공비 또는 가공원가 또는 다른 말로는 전환원가. 그리고 요거 세 개. 자, 요거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것을 당기 총 제조 비용 또는 당기 총 제조 원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 자, 얘는 뭐예요? 당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요 제공품 계정의 이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자, 그 다음에는 제품. 자, 제품에는 기초 제품에다가, 자, 여기 넘어오는 거죠. 제공품이. 그리고 여기서 팔린 게 여기 어디로 가요? 매출원가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쉽게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는 제공품과 제조간접비. 그 다음 제조간접비는 제공품, 제공품은 제품, 제품은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손익, 판매관리비 손익, 매출도 손익. 요거는 꼭 좀 흐름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원가액의 8개를 맞힐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42페이지에 넘어가면, 자, 먼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비교. 자,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 자, 재무보고의 정보 이용자는 주주나 채권자, 정부. 자, 관리회계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나 종업원. 자, 재무회계는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고, 관리회계는 특수 목적의 보고서다. 재무회계는 화폐적인 정보만 보고가 돼요. 그러나 관리회계는 화폐적인 정보도 보고가 되지만 비화폐적인 정보가 보고가 되죠. 그리고 재무회계는 이미 지난 과거적 정보만 보고가 되지만 관리회계는 과거적 정보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정보도 보고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보고 시점은 사후 보고죠. 그리고 관리회계는 사전 보고가 된다.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지만 관리회계는 특정 기준이 없다. 자, 재무회계는, 자,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하죠. 그러나 관리회계는 특수목적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하게 된다.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비교, 이런 것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와 비용의 관계. 자, 이거는 뭐예요? 자, 비용에는 중성비용과, 자, 목적 비용이 있고, 원가에는 기초원가와 부가원가가 있다. 이렇게 겹치는 거죠. 이렇게 겹쳐서, 자, 중성비용은 비용은 되지만 원가가 되지 않는 거. 원가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재해 손실이나 이자 비용 같은 거. 그거는 비용은 되지만 원가에는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목적 비용이나 기초 원가는 비용이면서 원가인 거. 예를 들어서 집세예요. 자, 집세, 공장이다. 그러면 원가로 가고, 사무실이다. 그러면 비용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부가원가는 원가에는 집어넣지만 비용에는 집어넣지 않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자기 노동력. 그 다음에 무상으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부가원가. 원가에는 집어넣어야 되지만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자, 넘어갑니다. 43페이지. 자, 먼저 이제 용어의 이해예요. 자, 먼저 기회원가. 자, 기회원가는 뭐야?
우리가 이제 2개 이상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때, 자, 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의 가치, 이게 바로 기회원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회원가란 선택 가능한 2개 이상의 대안 중에서 특정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되는 다른 대안으로부터의 효익이나 희생의 대가, 요거를 우리가 기회원가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매몰원가는 뭐예요? 과거에 이미 결정된 원가.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100만 원에 취득을 한 원가. 그러면 이 옛날에 취득한 원가는 이미 묻혀버린 원가죠. 그래서 매몰원가고, 과거에 이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이런 원가를 매몰원가라고 한다. 자, 그래서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미 발생된 역사원가로서 의사결정의 결과와 관계없는 회피불능원가다. 자, 따라서 비관련 원가가 된다. 자, 대체원가. 자, 대체원가는 내가 지금 기계를 갖고 있는데 그 기계와 동일한 기계를 지금 새롭게 바꾼다면 줘야 할 금액, 요게 대체원가가 됩니다.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취득하거나 또는 재생산 시 소비되는 원가를 대체원가. 그 다음에 이제 관련원가는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는 원가죠.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으면 관련원가고,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비관련원가. 자, 차액원가. A는 10만 원이고 B는 8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2만 원이 차액원가가 되겠죠. 자, 회피 가능 원가. 내가 회피할 수 있으면, 경영자가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할 수 있는 원가. 회피 가능 원가고, 피할 수 없다 그러면 회피 불능 원가가 되죠. 자, 현금 지출 원가는 특정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 현금의 지출을 요하는 원가, 이를 우리는 현금 지출 원가라고 한다. 자, 원가 계산 절차. 재료의 소비액 어떻게 구하네요? 자, 재료 소비액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기초 재료에다가 매입 재료를 더해서 기말 재료를 차감하면 얘가 재료 소비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초 재료에다가 단기 재료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재료를 뺀 거. 그 다음에 총 제조 원가. 요게 단기 총 제조 원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요거 더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리고 제품의 제조 원가. 요 제품의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에다가 자, 단기 총 제조 비용을 더해서 기말 제공품을 차감하면 요놈이 단기 제품의 제조 원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품을 빼면 요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고 역산법.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비된 금액을 역으로 구해서 찾는 거예요. 이걸 역산법, 역계산법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옷을 만드는데 부품으로서 단추를 사잖아요. 그럼 이 단추 하나에 10원에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완성한 옷이 100벌이래요. 그러면 이걸 단추 소비액이 얼마냐 이 소리죠. 그러면 이 100벌이면은 요 단추가 옷 한 벌에 몇 개 들어가느냐, 역으로 계산하면은 옷 하나에 5개가 들어간다네. 그러면 이게 500벌이잖아요. 500개잖아요, 단추가. 근데 단추 하나에 10원이라며? 그러면 5,000원이 소비됐구나. 이렇게 완성품을 가지고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 요 놈을 우리가 역산법, 역계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완성 수량을 구하는 거. 이건 뭐 너무 쉽잖아요. 자, 기초 수량에다가, 자, 기초에 몇 개가 있었느냐? 기초에 10개가 있었는데 단기에 90개가 투입됐어요. 근데 못 만든 게 20개래. 그럼 이번에 완성된 것은 80개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기초 제공품 수량에다가 장기 투입 수량을 더해서 기말 수량을 빼면 이게 완성 수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기초 제품이 20개인데 이번에 완성한 게 80개다. 근데 이번에 팔린 게 70개다. 그럼 남아있는 건 30개다. 거꾸로 20개, 80개인데 남아있는 게 30개다. 그러면 이번에 팔린 게 70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수량 결정하는 방법. 진짜 원가에게는 어떻게 잘 생각하면은 초딩의 산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속편하죠. 그냥. 자, 그러니까 개념을 좀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는 게 순서죠. 자, 원가 계산 방법. 자, 제조 형태에 따라서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로 나눌 수 있다. 자, 이거 뭐예요? 제조하는 형태에 따라서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 자, 개별 원가는 뭐야? 여러 종류의 제품을 자, 주문에 의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작업 원가표, 작업 지시서가 중요하죠. 여기에. 그리고 종합 원가는 자, 한 가지 이상의 제품을 연속하여 대량 생산합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의 포인트는 뭐예요? 자, 여러 가지를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조 간접비의 배부. 자, 제조 간접비의 배부. 요게 포인트가 되죠. 그 다음에 종합원가는 한 가지 이상을 연속해서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요거는 완성품의 환산량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얘를 구하는 게 포인트고 얘는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원가 계산 범위에 따라서 전부 원가와 변동 원가로 나눌 수 있다. 자, 먼저 전부 원가는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죠. 자, 우선 이렇게 합니다. 자, 전부 원가, 변동 원가. 자, 먼저 자, 직접 재료비. 이거는 원가에 집어넣어요. 자, 직접 노무비도 원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를 변동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간접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원가는 얘도 다 원가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얘를 흡수원가 계산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자,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변동제조간접비는 원가에 집어넣지만 고정제조간접비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직접비만을 가지고 원가 계산한다. 그래서 직접 원가 계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부 원가 계산은 변동제조간접비나 고정제조간접비 모두를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고, 자, 직접 원가, 변동 원가는 변동 제조간접비는 원가에 가산하고 고정 제조간접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요거를 우리가 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언제 원가 계산을 하느냐? 원가 계산 시점에 따라서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우선 이제 뭐가 있느냐? 자, 실제 원가, 그 다음에 예정 원가. 이것도 이렇게 할까요? 자, 실제, 예정. 그러면은 자, 직접 재료비는 실제. 자, 뭐야 이게? 잘못 그렸네. 실제 원가는 직접 재료비가 되든 직접 노무비가 되든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되든 다 실제로 가는 게 요게 실제 원가죠. 요 실제로 들어간 돈을 원가로 보는 게 실제 원가고, 예정 원가는 재료비든 노무비든 제조간접비든 다 예정으로 가는 게 예정 원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개별원가는 자, 직접 재료비는 실제로, 직접 노무비는 실제로, 자, 제조간접비만 예정 배부하는 게 정상 개별원가. 그 다음에 표준원가. 자, 표준원가도 재료비든 노무비든 제조간접비든 다 예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 예정원가와 표준원가가 같으네. 그런데 여기의 예정은 과거의 경험에 의한 예상치를 원가로 보는 거고, 표준원가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요 정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표준을 잡아주는 게 표준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 얘는 사용을 안 합니다. 얘는 사용을 안 하고 자, 요 정상 개별원가나 표준원가 요거를 이용해서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원가는 실제 소비된 실제 원가에 의하여 사후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자, 예정 원가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하게 될 예정 원가에 의하여 사전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 자, 표준 원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표준 원가를 설정하여 사전의 원가 계산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정상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원가로, 제조간접비는 예정 원가로 해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정상 원가. 자, 제일 밑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외부의 재무보고 목적으로 재무지표를 작성할 때 어느 원가 계산 방법을 사용하였던 재무보고 시에는 실제 원가 전부 원가로 바꿔서 보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더라도 외부에 보고할 때는 실제 원가로 전부 원가로 이렇게 보고해야만 된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44페이지에 자,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 이렇게 나왔죠? 자,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자,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쉽니다.